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2023년 5월에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 및 마무리가 된 사안인데요. 우리 사안의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인 남편과 이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혼할 때 특히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의뢰인분 그리고 미성년인 자녀, 어린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지금 7살이어서 미취학 아동인데요. 이러한 경우 아무래도 상대방의 이런 폭력성이 혹시 이혼 소송을 이제 뭐 제기했을 때 직후라든지 또 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의뢰인을 보호하면서 이 소송을 안전하게 진행할까? 1번 의뢰인 보호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혼 후의 생활 당연히 중요하고 그 혼인 중에 우리도 분명한 이제 몫이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 그리고 상대방이 귀책 사유로 이혼하는 만큼 위자료를 합당하게 받는 그런 금전적인 부분을 두 번째로도 잘 챙겨야겠고요.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친권 양육권을 안전하게 당연히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양육비라든지 특히 면접교섭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의뢰인분은 이제 상대방이 폭력을 수차례 하게 되는데 그 폭력의 뭐 정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폭력 부분은 저희가 명확한 증거가 있었는데 우리가 뭐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 뭐 어떠한 이유에서 뭐 홈캠이나 이런 걸 설치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홈캠이 있어서 상대방의 폭행이 그대로 이제 찍힌 영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놀랐던 게 이제 폭행 자체도 뭐 심각하지만 자녀 앞에서 자녀가 뭐 굉장히 좀 표정도 안 좋고 막 겁에 질려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를 폭행하는 그 광경이 저희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이제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그랬던 사안이었어요. 저희가 이거 정말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해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빠르게 들어가게 되던데요. 이제 피해자 보호 명령은 가정법원의 형사과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임시 보호 명령을 좀 즉시 이제 해주시는 경우가 있죠. 저희가 이 사안에서도 임시 보호 명령이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 임시 보호 명령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거의 접수일 바로 다음날 확인을 하시고 즉시 임시 보호 명령을 해주시면서 의뢰인을 이제 보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임시 보호 명령에 따라 상대방은 원래의 거주지에서 퇴거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경우에 뭐 혹시 오해하시는 게 여기에 뭐 집의 명의가 누구 것이냐 이런 거랑은 이제 하등 관련이 없고요. 뭐 상대방 명의이든 우리 명의이든 공동 명의이든 상관없이 어쨌거나 기존의 거주지에서 가정폭력 행위자를 퇴거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퇴거하게 되면서 의뢰인분이 자녀와 함께 안전하게 거주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도 이 사안에서 일단은 상대방이랑 우리랑 혼인을 당시 어떻게 시작했냐 이제 특유재산의 하나인데요. 이 혼인과 관련 없이 이미 양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예요. 이에 대해서 상대방은 본인이 꽤 갖고 왔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상대방이 혼인 당시에 갖고 온 돈 외에 반대로 마이너스 대출이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고 상대방도 그것을 부인하지는 못하게 되면서 특유재산이 없었다. 근데 우리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아서 특유재산의 차이는 크지 않다였고요. 결국엔 혼인 중에 형성한 자산을 나누게 되는데 상대방은 이제 전문직이자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월급 그 이상의 소득을 얻어왔던 것 자체는 맞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소득을 얻어왔고 그걸 가정경제에 보탰던 것은 맞지만 급여 액수 차이로만 보면 좀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었는데요. 다만 저희 의뢰인분은 뭐 일부는 알고 있었지만 전혀 모르던 상대방의 대출이 꽤 있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보면 우리랑 공유를 했다, 우리도 알고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본인의 무리한 투자 실패로 인해서 가정 경제에 해를 끼쳤다는 것이죠. 투자 실패는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런 경우 적어도 기여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 투자 실패한 뭐 재산의 규모라든지 그 앞뒤 경위 횟수 등을 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제 투자 실패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킨 결과 재산 분할의 기여도에서 우리 의뢰인분이 60%, 상대방이 40%를 인정받으면서 마무리된 사안이세요. 그래서 의뢰인분 같은 경우에는 특유재산의 차이가 크게 없고 어쨌거나 상대방의 소득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대의 투자 실패 행위를 부각해도 5대5 정도가 최대치일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셨는데 그 이상을 이제 인정받은 사안이죠.
또한 양육 부분, 뭐 친권, 양육권 상대방 당연히 주장을 안 해야 마땅한데 주장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주장할 때마다 의뢰인분이 뭔가 마음이 막 힘드신가 봐요. 상대방은 지금 애 앞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무슨 양육권 주장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 주장해봐야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는 분은 없을 것이다. 재판부께서 당연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니까 그냥 주장을 하라고 그냥 두시고 우리 그냥 마음 편안하게 양육은 당연히 우리가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지금처럼 아예 잘 돌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친권 양육권은 전혀 위험 요소 없이 우리 의뢰인분이 당연히 지정이 되었고 양육비라는 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간혹 실제 쓰이는 비용에 비해서 뭐 양육비가 더 많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또 반대로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도 꽤 들고 사실 비용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또 에너지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양육비가 좀 적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하면 최고 소득 구간에 들어가도 아이에게 인정되는 양육비가 200만 원대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엔 그 200만 원대를 양 당사자 즉 부와 모가 소득의 비율대로 분담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200만 원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상에 나오는 사례도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보수적으로 보면 양육비 200 나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소송 중 임시 양육비 단계에서부터 이미 뭐 상대방 이혼 안 하겠다 하고 뭐 양육자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 주겠다는 거 아예 결정으로 내려달라라고 해서 200만 원 안정적으로 받아왔고 재판부에서 상대방 200 계속 내왔고 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여 200을 그대로 최종 양육비에서도 반영된 사안입니다. 또 면접교섭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죠. 상대방이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의뢰인분마다 조금 다르실 수 있어요. 면접교섭을 일단은 최대한 배제하고 싶다. 특히 아이의 의사나 아이의 상황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폭력 상황을 겪었을 경우에 아이가 그걸로 인해 심리적인 충격이 어떨지 그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폭행을 당하고도 더 의존한다거나 그걸 잘못됐다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정립시키기 전에 그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까 봐 우려가 되기도 하고 또는 너무 이거를 힘들게 받아들여서 이런 실제 폭력적인 게 아닌데도 어떠한 상황마다 위축된다거나 아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인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은 아이의 심리 치료를 좀 별도로 진행을 해보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그래도 좀 면접 교섭은 제한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아이의 의사 상황 등을 반영해서요. 그래서 통상적인 면접 교섭이 예를 들어 뭐 한 달 2회 1박 2일 폭넓게 인정된다고 하면 우리는 한 달 2회 정도의 당일 면접 교섭이고 그 다음에 아이를 이제 뭐 인도하는 장소가 좀 공개된 장소였고요. 여기까지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보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더니 우리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방학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런 거 일절 언급 없이 저희가 요청한 그 내용 그대로 판결문에 반영이 되었고요. 상대방의 이제 폭력적인 행동, 그 과정에서의 폭언 이런 거 참 다 입에 담기가 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혼을 결심하는 게 또 쉽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이 그 아이 앞에서까지 그런 극단적인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의뢰인분 정말 약간 생명이나 신체에 크나큰 위협을 느끼면서 내가 나도 보호하고 아이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폭력 상황에 뭐 익숙해지고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좀 결단을 내려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려주시면서 이 사안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아이를 잘 보호하면서 상대방 정말 뭐 별탈 없이 완전히 이제 소송 중에 달라진 사람의 태도를 보이시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잘 보호하면서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아이를 면접 교섭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또 판결 자체는 좀 합당하게 받으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